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 탕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이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해주는 것 형평성 원리에 맞다라는 워딩까지 던졌습니다. 그동안 비탕감 위에서 7년간 몸서리를 쳐야 했던 신용불량자들, 어찌 보면 인생의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이 정말 못 갚을 채무 지구 7바퀴 반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멱살 딱 부여잡고 원금이자 다 탈탈탈 토해내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권 자체를 유린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비쳤고요. 금융기관의 경우에 뭐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좀 손실을 본다라는 그 비용까지 산정해서 이자를 미리 땡겨서 받잖아.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고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까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원금이자 다 받게 하는 거 부당이득이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어떤 이 원금 탕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도덕적 해이다. 누구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데 누구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빚탕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면 이거 균형이 맞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년간, 1, 2년도 아니잖아.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면 정말 사회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죠?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 안 되고, 월급 그 자체도 안 나오잖아. 취업도 안 되고,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합니다. 그런 피폐한 삶을 7년 살다가, 아니 또 빚 탕감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 기약도 없잖아.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살 수 있다? 물음표가 딱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좀 회생불능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요 몇 년간 어려웠지 않습니까? 거의 이 빚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 그분들 다 구제해주면서 다시 리세팅을 시키게 된다면 국가 경제의 근간도 새로 또 다시 올려 세울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빚을 갖고 있는 분도 또 많이 깎아줄 그런 어떤 대안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혜택 또 관련 대책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장기 연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 대상이 이제 가동이 되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이 개인들,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그렇게 썩 많은 빚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5천만 원을 현금 박치기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어마무시한 빚이거든. 그죠? 눈덩이가 그냥 산에서부터 굴러가봐. 그냥 그 눈덩이 자체가 점점 불어나는 거지. 이게 그냥 원금을 못 갚아서가 아니라 이자가 갈수록 불어나니까 사람이 그냥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113만 4천 명의 수혜를 좀 받게 되고요. 16조 정도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이 원금 탕감 효과는 소비 진작 효과, 지금 워낙에 내수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 내수 경기 자체를 지탱하던 자영업자들, 사장님들조차 이제 경영 자체가 잘 제대로 안 됐으니까 빚에 빚 계속적으로 쌓아놓은 어떤 그 부채의 어떤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장사도 안 됐었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내수 경기 자체가 경색되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채 탕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소비 진작 효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소득이 일단 늘어도 부채 상환 비율이 줄지를 않으니까 이게 가용소득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영끌은 제외야. 영끌은 분명히 제외지, 그죠? 5천만 원 이하야. 그러니까 아니 영끌한 사람들 부채 탕감 해준다면서 그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액 대출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이거 체감적으로 느껴지기도 한 개인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박들을 다 끊어낸다면 국내 소비가 조금 더 살아날 기미가 보일 수가 있겠고요.
뭐 소득 재산 꼼꼼하게 따져서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또 이 디테일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도박빚,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좀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뭐 당장 다음 주부터 7일부터 채권 매입은 뭐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캠코가 이 출자하는 채무 조정기구 배드뱅크가 채권을 다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채무 조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토매틱하게 내가 뭐 그냥 어렵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채무가 조정이 된다면 뭐 굉장히 좋은 어떤 혜택들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희년의 개념이었죠. 주빌리. 그러니까 희년에는 빚을 질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노예는 또 해방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또 이런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간다면 그래도 형평성의 원칙은 고려하되 그러니까 성실 상환자는 그 상환자대로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전혀 못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들을 구제해 주는 방안도 굉장히 뭐 균형적인 어떤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내 뭐 글로벌 IB 은행들이 뭐 한국 가계부채가 변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5천만 원 정도의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탕감을 해주게 된다면 그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양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 그죠? 상법 개정안, 아니, 뭐 내가 뭐 수출하고 무슨 아니야, 이거. 상법은 코스피, 그러니까 자본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3,100선 지금 넘었다가 살짝 떨어졌는데, 이제 3,300 찍고, 3,500 찍고, 4,00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가 된다. 도대체 상법 개정이 무엇이길래, 지금 뭐 전날 코스피 41.21포인트 올라서 1.34% 뛴 3,100선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어제까지 이 금요일장은 3,054선에 마감이 됐네. 조금 빠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 1,624억 원 정도 샀네요. 대체로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1조씩 빠져나갔어. 그냥 한국 주식시장은 갯벌 장세라니까, 갯벌 장세. 그냥 썰물로 다 빠져나가. 그리고 그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또 치고 들어와서 그 빠져나간 갯벌에서 뭘 주어? 조개 줍잖아. 그러니까 단기적 차익을 노리고 또 그렇게 수익률을 올린 다음에 곧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밀물 밀려 들어오면 거기서 안 빠져나오면 수장당해. 큰일 납니다. 사고 일어나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장은 기본적으로 체질이 안 좋아. 그리고 또 경쟁력도 없어. 뭐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코리아 그야말로 디스카운트의 어떤 이 장세 분위기가 확연했는데 뭐 올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또 자본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됐습니다. 이거 한국 팔자에서 이제 사자로 외국인이 움직이는 시장이 되다 보면 뭐 전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확실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국내 상장 주식 거래 추이를 보면 거의 뭐 4월 달에는 마이너스 13조. 고드름도 이만저만한 고드름이 아니잖아, 이거. 이야, 이거 메모드급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면서 고드름 잘못 맞으면 그냥 이마에 고드름 꽂힐 수가 있습니다. 맞박에 고드름 꽂혀봐. 얼마나 아파. 근데 이 장세가 상장 주식 거래 추이가 5월, 6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고드름이 살살 녹기 시작하면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네. 5월에 1조 2천억, 그리고 6월에 2조 4천억 정도 쭉쭉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현지 투자자들 역시도 뭐 신정부의 상법 개정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겠고요. 상법 개정안,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라. 특별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고 계셔야죠. 대표이사, 회사에만 이전에는 신경만 썼어. 근데 소액주주한테 충실 의무를 다해야 돼. 회사 눈치만 봤거든. 이제는 소액주주 눈치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말자 없지 뭐 주주든 뭐 소액주주든 무슨 상관이야. 회사 관계자하고 얼싸얼싸 해가지고 그냥 뭐
회사 그렇게 운영했는데 이제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대표이사가 뭐 그냥 몰아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오프라인, 오르라인 아니에요. 잘못됐어. 오프라인 입구에서 주주총회 내가 딱 들어가려면 컷당해. 다 회사 직원들 앉아있어. 관계자들만 앉아있는데 네가 뭐하러 들어와? 그거 뭐 얼마 투자하지도 않는 게요. 그냥 컷당했습니다. 근데 전자주주총회가 오픈이 되면 클릭 한 방으로 내가 의결권을 표시할 수 있다.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세 번째, 사회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뀌어. 그죠? 견제 세력이 생긴다는 얘기지. 3분의 1 정도 임명할 수 있고요. 3% 룰. 그러니까 회사가 친족과 특수관계인 뭐 꿍짝꿍짝 해가지고 결정권을 가져갔는데 이제 그 결정권을 3%로 제한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액주주가 엄청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뭐 원금 탕감 부분, 그리고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근간의 어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나왔었죠. 6억 대출 이상 안 된다.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뭐 전체 이 투기판이 뭐 판을 치던 그 시장 쪽에 거의 폭탄을 던진 겁니다. 거의 이제는 대출 자체, 자금 자체가 커팅이 되면서 빠져나올 이제 구멍이 없는 거라. 그죠? 옛날에는 틈새도 많았고, 그냥 우회로도 많았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규제 나와도 규제 나왔어? 오케이. 그럼 또 다른 어떤 플랜 B가 있겠지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는데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는 얘기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워딩까지 던졌는데 앞으로 후속 부동산 대책은 6억에서 3억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집값 자체가 정상화로 가지 않으면 6억에서 3억으로 다시 반토막으로 대출 자체 이 파일을 확 줄일 가능성도 높고요. 물론 뭐 공급 확대 정책하고 병행할 가능성도 높겠죠.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담대 한도 축소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은행 딱 가보면 내가 은행 창구에서 뭐 바로 그냥 맞다이로 은행 직원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줄다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야. 6억으로 자르겠습니다. 3억으로 자르겠습니다. 딱 컷 시켜버리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리고 향후 LTV 비율 축소 가능성이 있고요.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강화되고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계속해서 나올. 단 뭐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도세, 종부세 일부 완화 조치가 또 선별적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급안이다. 그러니까 7월에 LH, SH 공공이 준하는 도심 내 복합개발, 역세권 고밀화, 중공업 지역 재편 등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계속적인 어떤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지 규제빨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거지 한쪽 날개로 백날 날개짓 해봐라 그냥 추락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두 날개로 아마 비상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3억대 이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는데 한강과 호수 사이 완벽한 명품 입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일산 호수공원 가까워. 그리고 한강변 한강 조망도 가능해. 바로 S1 블록 나왔습니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전 청약이 진행됐고 본 청약 한 160가구인데 아마 사전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0가구 이상 나오지 않을까. 입지는 굉장히 좋죠. 한강변, 영구 한강 조망이 나올 가능성 높고 고척돔이 있고 잠실 실내체육관도 좀 가까운 편입니다. 86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구제곱, 84제곱. 일단 뭐 제일 선호도 높은 평형으로 나오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가격을 봐도 5구제곱이 3억대가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84제곱도 5억대, 6억대로 나오는데 고양 일산 쪽은 뭐 상당히 뭐 신축 아파트 값이 거의 10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분양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었죠. 고양장 S1 블록 매매가 4억대.
그리고 고양장항 아카이브 유보라가 7억대, 11억대. 그 정도로 뭐 킨텍스 원시티 3블럭 같은 경우는 뭐 대형 평수가 21억 할 정도로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역시 공공분양이 확실하게 6억 이상의 대출 규제 전혀 구애받지 않는 3억대, 4억대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한강변 아파트, 그것도 공공 주도로 나오는 이런 공급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규제 자체가 확실하게 투기판을 조정시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호가로 올려놓은 그런 모든 가치들은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접수는 일단 특별 공급이 7월 16일, 일반 공급 7월 18일. 자격 조건 좀 잘 살펴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양천구하고 영등포는 뭐 계속 구애받지 않고 집값은 오른다? 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 허가 기간 따른 계약의 시차 발생.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이란 얘기야. 목동 쪽에 이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엄청난 스파이크로 때렸잖아. 막 그냥 토스로 올린 거 그냥. 김연경 선수가 지금 빵빵 때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그냥 얼굴에 쳐맞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막 직진하면서 그냥 목동 쪽으로 많이 진입들을 했는데 이제 이 아파트들 역시 시간차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이후에 거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시가지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구청 허가 후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지금 뜨는 가격들은 이미 다 그냥 이전에 백투 더 퓨처야. 그냥 이전에 시간차, 시간여행했던 그런 거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대출 규제 이후에 나오는 강남구의 실거래가 확실하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한양 6차는 뭐 26일 거래였는데도 불구하고 23억, 거의 30%, 40% 하락하는 그런 추세 보였고요. 강동구는 6월 28일, 딱 여기 뭐 대출 규제 시작되는 날이네. 13억, 32% 빠졌습니다. 강남 4구에 소속된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아닙니까? 확실한 어떤 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용성이 이 서울 아파트 가치의 상승분에 있어서 가장 연결고리가 약한 그런 곳이다. 외부 변화가 생기면 가장 깨지기 쉬운 그런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마포구가 지금 7월 1일 거래가 나왔어. 40% 정도 빠졌습니다. 5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는 거래. 그리고 용산구 6월 30일이지. 도원 삼성 레미안 최고가 대비 1억 4천 빠졌습니다. 8%.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죠? 그냥 뭐 한 3, 4, 5 그리고 10억 정도 쫙쫙 빠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동구 현대아파트 7월 2일 날 나왔어. 여기서 며칠 상간에 그냥 3억 정도 빠져버리는. 행당 대리는 역시도 7%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양천구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7월 1일, 6월 28일이 규제 시작이니까 2억 정도, 9% 정도 빠졌고요.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여기도 6월 30일 날 거래가 나왔는데 2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주인들이 호가로 살짝 올려놨던 그 모든 가격들이 한순간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물도 6월 28일 이후로부터 7만 6천 건이었는데 7만 7천, 거의 뭐 7만 8천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내가 팔지 않기 위해서 등 뒤로 그 매물을 숨겼는데 집주인들이 이제 이후에는 슬금슬금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거 집값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이게 그동안의 규제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이게 결이 다른데 큰일 나게 생겼거든. 빨리 팔지 못하면. 지금 거래량은 뭐 확실하게 지금 줄고 있고요. 141건으로 뚝 떨어졌죠. 거래량 주니까 당연히 7월달 지금 거래가 역시도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뭔가 시장에 조정이 온다라는 신호를 딱 주게 되니까 그동안 투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수요들이 쫙 빠지잖아요. 개눈 감치듯이. 이런 식으로 정말 2015년 이전의 그 집값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확실하게 경제 기반의 어떤 이 다양화, 멀티플한 어떤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결국 원금 탕감, 또 부채 탕감, 그리고 상법 개정, 또 부동산 대출 규제 등등 이게 톱니바퀴가 쫙쫙쫙쫙 맞으면서 굉장히 견고한 어떤 시장 이 구성 요소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무주택자로서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원금 탕감 부분은 굉장히 기저의 소비 여력 증가 그리고 개인 소득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채가 하나의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경제 기반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더욱더 고강도의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아파트 값이 눈에 확연하게 지금 빠져야 되는데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잖아.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가 두세 배 정도 올려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정상적 시장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 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